뉴스 속으로. 이 비트코인이 마침내 꿈의 10만 달러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LA 시간 기준으로 어제 오후에 데뷔 15년 만에 6자리 숫자를 터치다운했는데 $10,000를 돌파한 지 7년 만에 가치가 10배로 뛰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오늘로 당선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마침내 10만 달러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제쳤네요. 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LA 시간 기준으로 어제 오후 6시 40분 정확히 $10,000 선을 꼬리냈습니다. 다른 명칭은 암호화폐라고도 불리우는 가상화폐가 크립토 커런시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2009년 1월 달에 처음 세상으로 나온 지 15년, 그리고 2017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10,000를 돌파한 지 7년 만에 위협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당국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에 힘입어서 $73,800까지 급등을 한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친가상화폐 정책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승리한 데 힘입어서 이제 $100,000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공식적인 첫 번째 거래는 언제였어요? 2010년 5월 비트코인 소유주가 피자 2판을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주고 구매한 것이 첫 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피자 한 판 가격 $30로 계산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0.00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한 개당 $100,000를 넘어선 것인데요. 이제는 비트코인 하나로 피자 3,000판 이상을 살 수 있게 될 정도로 몸값이 뛰어올랐습니다. 처음에 허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전통적인 화폐를 대체할 미래 화폐라는 기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17년 10월에 사상 처음으로 $10,000를 돌파한 데 이어서 2021년 2월 달에 $50,000까지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3년 전에 $15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주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6,000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그러던 것이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이 무너지면서 전통 화폐 대안으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업앤다운을 이어가지만 앞으로는 계속 상승 조짐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된 거는 트럼프 당선인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100,000를 돌파하자마자 자신의 Truth 소셜 미디어에 You're welcome 이런 글을 올리면서 자신 덕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5월에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을 비롯해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11개의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 투자가의 아주 엄청난 자금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몸값을 키웠는데요. 지난 3월 달에 비트코인이 $73,800까지 치솟으면서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액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빠른 시간 안에 어제 다시 $100,000 6자리 숫자 벽을 돌파한 데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효과가 컸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3월 달만 보더라도 $73,800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100,000 선이 가깝지 않다, 이런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가졌고 당연히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70,000를 넘었던 가격도 사실 8월 달에는 $50,000 아래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지금이 12월이니까 불과 몇 달 전 얘기죠. 그러던 것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따라서 공약까지 추진하면서 이렇게 급증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 11월 5일 오전 $70,000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한 달 동안에 45%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당선인도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8년 만에 확 바뀌게 되었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의 규제 강화에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 후보 그리고 가상화폐 업계까지 이번 대선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공생관계가 되면서 트럼프가 그런 비트코인 업계를 적극 끌어안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통령 후보로는 트럼프가 지난 7월 달에 직접 처음 참석하면서 이 비트코인 업계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 4년 동안 비트코인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가상화폐 정책만 담당하는 백악관 자리가 생겨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저 전담 부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의회에도 친가상화폐를 지닌 의원이 300명 이상 포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 발전을 위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 개당 10만 달러는 아주 귀하신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허상이다, 사기다, 투기 수단이다 이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것에서 벗어나와 앞으로는 금과 같은 귀한 상품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도 비트코인이 비록 가상이고 디지털이지만 그 골드, 금과도 같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고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고 금본위 제도에서 금의 경쟁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국가 준비 자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앙은행마다 대외 결제를 위해서 달러 같은 기축통화 그리고 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도 정부에서 직접 매입을 하면서 비축을 해두자 이렇게 미국이 최소 앞으로 20년 동안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수십만 개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0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 연말까지 12만 5천 달러 이상, 내년 말까지 20만 불 이상, 그리고 몇 년 안에 50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추측입니다. 네, 제가 추측이라도 그렇죠. 또 댓글 또 쏟아집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로 당선 한 달을 맞았는데 내년 1월 20일 취임이 아직 2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행정부 인선 작업을 대부분 끝마쳤죠?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오늘로 딱 한 달째인데 벌써 내각, 백악관, 집권 2기의 행정부 고위당국자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이고 집권 1기 때와 비교해도 트럼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선을 마쳤는데요. 자신이 8년 전에 처음으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는 2016년 12월 달이 돼서야만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초접전 양상을 띌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트럼프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7개 경합주를 모두 이기고 그 전체 투표에서도 압승을 거둔 기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속도감 있게 이제 집권 2기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집권 2기 인선의 특징은 뭐라고 정리가 될까요?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 상당수가 플로리다주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자의 가족들과의 친분이 아주 눈에 돋보이고 있고 또 트럼프 후보의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예스맨이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성파 발탁으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연방의회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 그리고 주요 직책 후보자가 현재까지 41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 인사청문회 대상치기 가운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만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인데 차기 부통령인 제이디 밴스 상원의원 그리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와 같이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도 이미 27명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두 번째 국정 기조는 당연히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마가, 이 두 가지 구상을 군소리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충성파,
예스맨들로만 채웠다는 그런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네, 근데 이 좀 이렇게 좀 독단적으로 보이는 마이웨이 인사를 이렇게 트럼프가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후보가 8년 전에 당선돼서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른들의 축, Axis of Adults라는 인사들, 전문가들을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기용했더니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져서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아쉬운 4년을 보냈는데 거기다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하고 나면서 국정 기조를 8년 연속 끌고 가는데 실패했다. 이런 후회가 굳게 자리 잡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본인 특유의 즉흥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제어할 가드레일 없이 초강경 보수 공약을 그대로 실현할 아주 충성파 측근 위주로만 요직 배치를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기 싫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앞서 얘기하시면서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그런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인사 말고도 또 그 신분을 놓고도 보면은 좀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동남부의 플로리다주 출신이 많고 네. 또 신분이라는 것은 트럼프 후보처럼 돈이 많거나 권력이 강한 사람들을 대거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돈까지 많고 파워까지 지닌 사람들이 백악관 내각의 요직까지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같은 그런 인선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본인의 자산은 현재 6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손가락에 꼽히는 억만장자 부자인데 이번에 2번째로 대통령까지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그 비슷한 기용된 인물 중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부자인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3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 지명자의 특징이 둘 다 돈이 많다. 그리고 둘 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왈튼 스쿨을 졸업한 대학교 선후배지간이다.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다시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인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도 역시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 경선에 나왔는데 트럼프에게 패배한 이후에 트럼프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지원하면서 또 한 자리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후보자, 아이작먼 항공우주국 국장 후보자 모두 부자입니다. 아주 이미 먹고 살 것 부족한 것 없이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정부 요직까지 차지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가난한 사람 또는 좀 유색인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할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벌 정치까지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물밑에서 비선 실세로 활동하는 것까지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큰딸과 작은딸 시아버지인 사돈댁을 잇따라서 주 프랑스 대사 그리고 아랍 중동 문제 고문으로 노골적으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그렇게 전부가 모든가 다 부자라 그러면은 다 함께 의견을 모아서 우리는 재직 동안에 월급 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선언하면 참 인기가 좋죠. 확 하고 올라갈 텐데. 트럼프 네. 대통령은 첫 임기 4년 동안 월급 25만 달러를 다 자선단체에 안 기증을 받았죠. 했지만 네,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은 그런 강료들은 다 그렇게 그러지 부자라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다 안 받겠습니다. 네. 아니면 받아서 다른데 기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굉장히 멋있죠. 네. 그럼요. 네. 뭐 지역 말고도 비슷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또 중요한 것도 갖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네, 얘기했습니다. 네. 네네. 자,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크리스마스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과 연말 선물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본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FBI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기자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만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댓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령을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뭔가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1시간 만에 국회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190표 만장일치로 부결이 되면서 무산되고 말아서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죠. 저는 뭐 계엄령을 해프닝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저희가 진행자들은 댓글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카톡으로도 왜 이현주 씨는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올리시는 듯한데요. 네. 하지만 저희는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도 뭐 오래간만에 이렇게 댓글창이 또 뜨거우니까 그것도 좋네요. 자, 21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선물. 자, 과연 우리 보통 사람들, 일반 시민들은 어떤 선물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가장 원하는 선물 중 하나는 바로 현금으로 나타났습니다. 랜딩트리의 새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금이 이번 헐리데이 시즌 선물을 주는 사람의 절반가량 49%가 이번 연말 연시에 현금 선물 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현금? 캐시? 네, 캐시. 네. 이러한 응답은 18살 미만 자녀를 둔 사람, 또 G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에서 각각 61%, 58%, 또 57% 이렇게 높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물을요 가능하면 그걸 현금으로 바꾼다라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면서요? 네, 39%가 가능하면 모든 선물을 이 동등한 현금 가치로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 27%는 현금을 만약 받게 된다면 이제 그걸 비를 지불하는 데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참. 또 다른 27%는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살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보다 적은 18%의 응답자는 그 현금을 저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1%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고요. 9%는 그 돈을 빚을 갚는 데 쓰겠다. 나머지 4%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물을 하실 때요 영수증까지 넣어가지고 바꾸고 싶으면은 네 가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뭐 이 선물들 가격이 무지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선물을 주고받을 미국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다면서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 꼴, 전체 69%는 그래도 올해 선물을 주고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18살 이상 자녀를 둔 사람들이 각각 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봤을 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미만 사이 그 개인 75%가 그렇게 가장 많이 선물을 주고받을 계획인 것으로 밝혔고요. 올해 선물을 주는 사람 중 약 37%는 선물을 줘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18살에서 27살 사이 G세대가 59%로 그렇게 압박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나이 때는 선물을 많이 받을 듯한데 주기보다는 네, 그죠? 그런데도 그런데, 압박을 느끼네요. 네. 그리고 가장 압박을 받게 되는 이유로 가족을 꼽았고요. 아, 그래요? 네, 친구를 지목한 사람은 10%, 예. 그 둘 다를 지목한 사람은 13% 그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선물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쓸 계획인 건지 뭐 그런 것도 조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선물을 주는 사람 거의 절반, 그러니까 47%는요. 네. 모든 선물 다 합쳐서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를 쓸 계획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를 쓸 계획인 사람은 전체 23% 비율 있었고요. 또 이 밖에 선물을 주는 대상도 알아봤는데요. 42% 가장 많은 비율이 아무래도 자녀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쓸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이 배우자 19%, 부모나 보호자, 또 형제 자매 이게 각각 9% 순이었고 친구는 8%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편이었습니다. 이게 좀 거꾸로 돼야 되는데 42%가 부모한테 써야 되고 9%가 자녀한테 써야 되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나이가 맞습니다. 되면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거 좀 섭섭하네. 이 종종 빚을 져서라도 선물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과소비하는 경우도 이게 많아서 이게 또 문제예요. 네, 이전 할리데이 시즌을 살펴보니까 47%가 할리데이 지출로 인해 빚을 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18살 미만 자녀를 둔 사람들이 62%로 가장 많았고요. 또 밀레니얼 세대, 젠지 세대, G세대가 55%로 그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헐리데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빚을 졌다는 미국인들 후회도 많이 했는데요. 전체 63%가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네, 이건 높습니다. X세대에서 그 비율이 네. 그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과소비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누군가가 자신한테 그렇게 빚을 져서까지 선물 산 걸 알게 되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고 아이, 당연하죠. 밝혔습니다. 그렇죠. 올해 선물을 주는데 참여한 사람의 70%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고 이렇게 선물을 건너뛰는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있겠죠. 모든 미국인 다 네. 통틀었을 때 올해 예. 선물을 전혀 주고 받지 않겠다 이런 비율이 31%. 아이고 높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높죠. 예. G세대 39%, 3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 37%, 자녀가 없는 사람 36% 이렇게 선물을 안 주고 가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네.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네. 과반인 52%가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선물을 건너뛴다고 했고요. 또 그 밖의 이유로는 서로 합의를 했다. 선물을 주고받지 않기로. 그 비율은 29%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다른 22%는요. 선물을 예. 주고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분도 있군요. 네, 한편 선물을 주는 사람의 55%는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것, 예를 들어 선물이나 시크릿 산타나 선반 위에 엘프 같은 것 이런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포기는 못해도 좀 줄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보통 선물을 주고받는데 뭐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또 일부는 또 선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또 들려요. 네, 아무래도 빚을 주거나 아니면 좀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경우는 그럴 텐데요. 전체 26%가 선물 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젠지 그리고 18살 미만 자녀 둔 사람이 각각 36%또 32%로 그런 응답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33%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물 주기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38%는 그 중요성 변치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은 예. 선물 사는 그 자체가 예전에는 참 즐거운 일이었는데 네. 그 선물 고르기도 그 보통 어휴, 고용 그럼요. 아닙니다. 그럼요. 네. 이것도 보통 정성 아닙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도 정성이지만은 선물을 고르는 그 작업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고맙게 받으시고 고맙게. 감사하게 네.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선물을 마련하실 때 우리 한인업소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왕 돈 쓸 거면은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인업소들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세일폭도 많고 무료로 주는 선물도 많고 그랬더니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업주분들께서는 식당은 선물로 뭘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선물권 마련하시면 선물권 됩니다. 만드시면 되죠. 네, 선물권 만들어 가지고 뭐 $10, $20, $30 이렇게 만드시면 예전에는 네. 정말 항상 저희가 그 연말이고 그러면은 네. 뭐 한인업소 이용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 나갑니다. 아 그래요? 아 예.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연방수사국 FBI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FBI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사이에 일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폰과 아이폰끼리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과 안드로이드 폰끼리는 괜찮은데요. 예.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들이 서로 문자 메시지를 아하. 보내는 것에는 경고를 날린 겁니다. 앵커님 아이폰입니까? 안드로이드입니까? 저는 아이폰입니다. 근데 아이고, 아이폰 네. 이건 안드로이드 폰 이건 이 문자 메시지 발송을 왜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해킹 때문인데요. 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 솔트 타이푼이 미국 통신망을 표적으로 한 대규모 공격을 해서요. 통신 인프라를 손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솔트 타이푼 복수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네트워크를 장기간에 걸쳐서 해킹했을 가능성을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그래요, 장기간. 네, 이번 해킹으로 버라이즌, AT&T, 루멘 테크놀로지 이런 미 대형 통신사 포함한 다수의 프로바이더가 실제 해킹 위험에 노출된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솔트 타이푼은 연방정부 관계자의 사적인 전화 통화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통신 기록에 접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요? 또 당국이 수사 중인 통신 감청, 이른바 합법적 도청을 위한 네트워크까지 침입해서 법 집행기관이 수집한 기밀 정보 등도 빼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빼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인터넷이다 휴대폰이다 이제는 뭐 모든 게 다 그냥 예. 누구든지 다 오픈해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뭐 와. 결론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네네. 그러면요, 문자 메시지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대신에 예. 메시징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권고입니다. 예. 예를 들면 왓츠앱, 그 문자 메시지 앱 있죠. 예. 그거나 아니면 시그널 같은 건데요. 예. 한국 분들은 그런 것 대신에 카카오톡 카카오.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그걸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보단 이러한 앱 이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그게 안드로이드 폰끼리는 괜찮고 아이폰끼리는 괜찮은데 네. 제가 안드로이드 폰이잖아요. 앵커님은 아이폰이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는 문자 메시지 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도 뭐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하고 다 되는 거 다 아니에요? 되죠. 그러니까요. 아이폰끼리도 되고. 네네. 네네. 이게 벌써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게 무섭네요. 앞으로 더 빠져나갈 예정일 수도 있고. 네. 제가 이제는 그러면 이제 문자 메시지를 안 보내도 된다는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핑계 대고 말이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요새 그 누군가가 자꾸 해킹을 한다 그래서 안 보냈어. 뭐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가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아이폰을 갖고 계시는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같은 같은 회사는 괜찮으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이웃케어 클리닉의 언론 담당이신 이재희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 연말이 되면은 메디케어 가지신 분들 새로 리뉴하시느라고들 상당히 바쁜데 이 메디케어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이 이제 곧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메디케어의 연례 가입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 가입하는 거죠? 네,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고요. 내일 모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어디 가입돼 있던 분이 바꾸지 않겠다, 보험회사를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은 뭐 아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바꾸겠다는 분들만 지금 이제 이 대상이 되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메디케어 이제 있으신 분들 중에 그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파트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새로 가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미 이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다른 플랜으로 이제 변경하기 원하시는 경우 이 기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계신데 다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기간 동안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연례 가입 기간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어. 그 일반 또 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12월 7일까지 제때 못 하신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신 건가요? 아무런 그 뭐 페널티나 이런 거 없이? 네, 페널티는 있지 않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파트 D 처방약 보험도 있는데 예. 그 처방약 보험 플랜은 특히 이제 내년부터 변화가 많아요.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커버러지가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변경하실 수 있고 처방약 보험 플랜 이 가입 기간은 또는 변경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현재는 커버가 됐던 처방약이 내년부터는 빠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플랜들을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플랜으로 이제 바꾸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인들이 주의할 점이 뭐가 좀 있을까요?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생일달 전후로,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기간이 생일달 전후로 해서 7개월 동안인데,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7일까지, 아니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메디케어 새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지금 이제 어드밴티지 플랜들에서 특히 광고성 그 편지들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플랜 변경 원치 않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매년 이 커버러지가 그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처음에 이제 가입해줬던 그 보험 에이전트 만나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웃 케어 클리닉에서는 이 메디케어를 내가 보험회사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 가서 그 보험회사를 바꾸는 거를 그 작업을 도와주시기도 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변경이나 플랜 가입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하지만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만 어떻게 해드리고. 네네. 그리고 편지도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바꾸고 싶다 모를 때는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가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 문의하실 거 있으면 이웃케어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커브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기간도 12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실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플랜을 바꾸기 원하시면 12월 15일까지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주의하실 점은 딱히는 없는데 이미 있으신 분들, 플랜이 있으신 분들, 근데 지금 이제 플랜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있으시면 내년에도 같은 플랜 이용하시게 되고, 하지만 이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15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15일까지 하셔야 되네요. 네.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5일까지 변경을 하셔야 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그 새로 이제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까지 내야지 보험이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까지 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건강보험을 잃으신 분들 이 기간 동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네네. 또 세금 보고도 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맹점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벌어야 되는 수익금에 맞춰서 보험금이 책정이 되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년에 10만 불을 벌었는데 5만 불만 벌 예정이다. 그래서 커브드 캘리포니아에 가입을 했는데 인컴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나 뭐 이런 거 뭐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신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수입보다 늘어나서
그러니까 늘거나 준 경우에 내년 세금 보고하실 때 요거를 하시면은 그동안 받았던 거는 만약에 자격이 안 됐는데 더 많이 받았다. 그럼 내년 세금 보고 때 이제 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자격이 됐는데 덜 받았다 하면 내년 세금 보고 때 크레딧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크레딧으로 받을 수도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금 환급처럼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수입의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안에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그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곧 하시게 되면은 그 수입 현재 수입에 맞게 그 보조금이 조정이 됩니다. 아, 그 이후부터 만약에 제가 이제 돈을 벌어보니까 한 10월 정도 돼서 인컴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때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네. 10월에 이제 인컴이 늘어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는 그 정부 보조금이 이제 줄어서 나오거나 하겠죠. 아, 네, 그럴 수가 있군요. 지금 두 분이 하시는 얘기 저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저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뭐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 그때 이제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지 못하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를 이제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잘 추진이 안 돼서 오바마 케어에서 없앴었던 게 벌금 부분이었었어요.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벌금 규정은 없앴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벌금 규정을 유지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추진을 하겠다는 거지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그리고 이제 1기 행정부 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실제 발효가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반발하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그 다시 또 메디케어를 좀 돌아가서 네. 저도 사실은 메디케어를 이제 가입이 돼 있는 멤버인데 제가 네. 한 가지 좀 이 그동안에 뭐랄까 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네. 지금 그 메디케어를 캐리하는 보험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메디케어에 든 사람들은 뭐 11월, 10월부터 그냥 뭐 수많은 이제 메일링 그이저 팜플레이션이 뭐 이런 걸 받으면서 우리로 바꿔라고 오는데 네. 이 회사 A라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입원할 때 뭐 얼마를 디덕터블이 되고 몇 주까지 며칠까지는 가능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각 보험회사마다 이렇게 놓고 좀 비교를 해놓은 그러한 어떤 무슨 비교표 같은 게 이렇게 좀 하나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규정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게요. 네. 그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그러니까 메디케어 당국이 이렇게 플랜들을 비교하는 거를 약간 좀 굉장히 제약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표가 이제 그 보험 에이전트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런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입자분들한테 제시하는 게 쉽지는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규정상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플랜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정말 광고 편지들, 뭐 플라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내 인포메이션을 공유하지 않기 원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덜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누군가가 그게 한 분이 좀 나서서 좀 보험 에이전트들도 좀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만 자꾸 이걸로 하세요라는 민의식으로 된다고들 다들 컴플레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이웃 케어 클리닉은
이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디케어 관련해서는 그 아무래도 이제 플랜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막상 메디케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65세가 넘어서 이제 65세가 넘었지만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냐하면 메디케어는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 이상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만 신청 가능한데 그래서 서류 비자나 영주권을 받고 나서 아직 5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메디케어를 신청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신에 메디칼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자격이 되시는지 상담해드리고 메디칼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제 보험료랑 코페이 같은 걸 내야 되는데 저소득층은 정부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이들 이제 비용이 부담이 돼서 하지만 수입이 이제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은 메디칼 신청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안내해드리고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뭐 요즘 뭐 나오는 뉴스 들어보면은 뭐 메디칼을 받았다가는 뭐 영주권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들 나오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은 관계가 없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서는 그 퍼블릭 차지라고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 입국할 때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때 이렇게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심사 프로그램이 메디칼이나 푸드 스탬프는 포함이 되지 않고 그 이제 현금 보조를 받는 경우 SSI나 메디칼 중에서도 이제 장기 요양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메디칼과 푸드 스탬프도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기 행정부 때도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했었었죠.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지켜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류미 비자를 위한 메디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자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메디칼을 신청하면서 제공을 했던 개인 정보는 연방 정부와 그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캘리포니아 의료 서비스국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아도 된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혹시 가까운 시일 안에 뭐 설명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연말 연시여서 예. 확정된 날짜는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반드시 라디오 코리아에 첫 번째로 알려주세요. 네, 그 이웃 케어 클리닉에 가면은 예약을 꼭 하고 가야 되나요? 그냥 방문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냥 방문하셔도 되는데 예. 263-632-5521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문하시기 전에 어떤 서류들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거든요. 방문하셨다가 서류가 준비가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오셔야 되니까요. 문자 먼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웃 케어 클리닉의 이재희 언론당당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